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콘도 투자를 하고 렌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사례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탈을 했던 임차인이 보름 가까이 렌탈비를 안 낸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요일에 제가 처리를 했고 금요일 오전에 강제 퇴거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인 경우에 빠르게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태국은 보증금이 매우 적습니다. 간단하게 2만 바트짜리 렌탈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총 3달치의 돈을 받게 됩니다. 자, 태국은 렌탈이 선불입니다. 즉 살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3달치 중에 한 달치는 월세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금은 2달치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2달치 중에 한 달치는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콘도 렌탈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 한 달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주인이 보관하는 월세 자체는 한 달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즉 태국은 보증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임차인을 방치하게 되면 손해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만약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 자체는 돌려주지 않게 되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해버리면 다음에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공실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퇴거를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퇴거를 시켜야 되는 데는 보증금 이외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콘도의 파손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콘도의 가구나 전자제품 또는 콘도 자체 일부를 파손한 일이 발생했다면 월세도 못 내는 임차인에게 수리비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이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은 없죠.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퇴거를 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임차인이 저희 관리 직원에게 처음에는 급여일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급여일이 되고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관리 직원도 쏘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콘도로 가서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임차인 집에 있었고요.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한다는 거짓말을 하길래 그냥 한마디로 꺼지라고 한 겁니다. 중간에 또 기만 상황이 생겨서 제가 밤 10시 반에 다시 한번 콘도로 출동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날 아침 10시에 깨끗하게 퇴거를 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장 여러분이 태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같이 관리를 해주는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게 되는 거죠. 콘도를 판매할 때 건설사의 자회사 부동산 운운하면서 관리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콘도를 처음 소개받아서 가면 잘 모르는 직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관리 시스템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회사 부동산들은요, 현실적으로는 렌탈 내놔도요, 그거 제대로 하나 못 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렌탈은 제 협력 전문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고객을 유치하지 자회사들이 렌탈 계약을 해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콘도를 투자할 때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고마저씨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비조차 받지 않죠. 사실 귀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름값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고객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까다롭게 임차인을 구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구해도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임차인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물론 제가 임차인을 고르는 기준은 렌탈비 금액대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오늘은 4만 바트 미만의 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재원인 경우 한국인 기준으로 따지면 매달 주거비가 거의 10만 바트 정도 나옵니다. 좀 못해도 한 7만 바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 콘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4만 바트 이하의 주재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인도네시아나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공사 직원들의 경우에는 보통 주거 지원비가 5만 바트를 넘는 경우가 꽤 드뭅니다. 이분들은 나름 해당 국가에서는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 고객들의 콘도에 렌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세 이하의 서양인, 여기서 서양인이라고 하면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이 있든 없든 무조건 불가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면서 직업이 확실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즉 워크 퍼밋을 가진 외국인이 결혼한 커플이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같이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람들은 50세 이상의 커플 중에 워크퍼밋을 가진 외국인만 렌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미국인들,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문화가 집에 친구들 불러서 주말에 파티하고 담배 피우고 집 작살납니다. 저희 고객들 콘도 대부분 신규 콘도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렌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태국인 커플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는 국적을 불문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절대 렌탈 불가입니다. 또한 결혼했다 하더라도 은퇴 비자나 워크 퍼밋이 없는 외국인은 렌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태국인 여자친구하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콘도를 직접 사서 지내는 경우와 렌탈로 지내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젊은 외국인의 경우에 태국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90% 이상 중간에 외국인이 본국으로 가거나 여자친구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러면 월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유럽에 특히 젊은 애들 있죠. 거지입니다. 돈 정말 없습니다.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여기에서 놀거든요. 몇 달 놀죠. 그렇게 되면 초반에는 돈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돈 없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놀러 오는 거거든요. 직업이 없는 상황이면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태국 여자는 버림받게 되겠죠. 그러면 돈은 누가 냅니까?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다른 태국인 임대인들도 렌탈비가 낮을수록 외국인에게는 임대를 하는 것을 대단히 꺼립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인 여자가 이런 내용들을 속이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태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라면서 월세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아랍인, 인도인은 렌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콘도를 렌탈 받을 경우에 집주인이 인도인의 아랍인이라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인,
중국인의 경우는 직장이 확실한 여성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남자인 경우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외인 국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인, 타이완 사람, 이쪽 사람들은 거의 사고 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본을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제 고객들의 콘도에 렌탈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사업 이주를 하러 태국에 오신 커플입니다. 즉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 저도 그랬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가벼운 렌탈 금액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가족이 많을 경우 뭐 4만 바트 이하의 콘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들의 국제학교를 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눈물나게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컸겠죠. 물론 이 타입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재력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렌탈을 하게 돼도 최소 7만 밭 이상 월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만 바트 이하인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슬림한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한국인의 경우에 임대 받는데 집 10군데씩 보고 하려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연락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대를 해드립니다만 제가 누누이 밝혔던 임대 문의는 7만 바트 이하는 의뢰받지 않습니다. 임대를 받을 때도 직장이나 자녀 등 상담 등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이것들을 고려해서 임대 옵션 딱 하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임대 받으려고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굳이 저한테 받겠다고 하면 제가 좋은 집은 드립니다. 저한테 임대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협력 에이전트들이 데려오는 한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1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뭐 15,000밭, 16,000밭짜리 방을 찾는 분들이라면 저는 렌탈을 주지 않습니다. 야박해 보이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제 고객들의 재산이지 그분들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임금 체계를 생각하면 어떤 태국인이 15,000바트짜리 렌탈을 한다라고 하면 꽤나 탄탄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국인, 특히나 한국인이라고 하면 아예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5,000바트짜리 렌탈비를 가진 콘도라고 했을 때 태국인과 한국인은 아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태국인 커플이 35,000바트 정도의 투베드룸을 렌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분들은 임대인인 저희 고객들한테는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치하는 임차인 대부분은 태국인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경을 써도 때때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여자 혼자 렌탈을 받았는데 몇 달 후에 남자친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예처럼 저희 직원이 임대를 놓을 때는 직장을 다니는 람까맹 대학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렌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직장의 경우에 이미 해고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따라서 즉 대놓고 속이려고 들면 가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업 확인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미국인, 한국인, 덴마크인까지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미국인은 나이가 35세 이하였고요. 덴마크인도 35세 이하였습니다. 한국인은 여성 혼자 사신다고 했었는데 직업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태국인 여자가 집을 다 보고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있냐는 물음에 남자친구가 프랑스인이고 주변에 다른 콘도에 따로 산다고 강조를 하길래 제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따로 산다고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콘도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를 놓는 대상조차도 신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이 대부분 새 집이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확장해서 왜 에어비앤비를 박멸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이런 불법 관광객들이 콘도로 스며들게 되면 콘도 시설의 노후가 빨리 오고 시설 보수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매년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임대인들이 내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년 관리비를 올리거나 시설 노후를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집에 투자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콘도가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콘도를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뒤집어 버린 일이 있습니다. 관리회사 매니저가 9월 15일까지 모두 해결을 하고 모두 잡아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회사 변경을 위한 주민회의 소집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까지 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불법 에어비앤비들 색출을 해서 전부 경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고객들의 방콕에 있는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렌탈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판매 콘도를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